태극신금 2일치 하겠습니다. 조직체를 만들거나 조직체의 구성을 변경하는 활동을 할 때에는 자본 속성 비율 역시 고려되어 진행됩니다. 지분과 관련된 거죠. 기업 소유자의 재산만으로 기업을 구성할 것인지 타인이나 금융기관의 화폐 자본을 끌어들일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끌어들일 경우에는 차입금, 채권, 주식 발행 등이 일반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래요. 자본을 구성하는 활동에 있어서 고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활동 지출은 상품이기 때문에 활동 지출 시장에서 활동 지출을 제공할 인간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활동을 거래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죠. 기업과 근로자라 하죠. 어떤 이들은 노동력을 사고판이 이야기하는데, 이는 노동 및 활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노동력은 활동력의 한 축으로 인간을 가리킵니다. 노동력을 팔 수는 없죠. 노동력을 판다는 것은 인간을 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과 거래하다가 그 기업과 거래를 끊어요. 그렇다 해서 그 인간의 노동력이 사라지나요? 노동력을 판다는 말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판매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노동력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뭐 노동력을 사고 파니 하면서 그릇된 견해가 현 시대에 많이 유포되어 있죠. 즉, 인간을 속성적 측면에서 표현하면 활동력, 노동력, 신동력이 됩니다. 노동력을 산입하니 하는 얘기는 노예라는 사회적 형식이 존재할 때 가능한 것이지, 노예라는 형식이 철폐된 시장 지배 시대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식으로든 소유권이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노동력이나 활동력을 샀다라고 표현한다면 산 인간을 소유물처럼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타인을 소유물처럼 다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활동 지출을 제공하는 사람이 소속된 기업을 떠나고자 하면 언제든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의 매매라는 표현은 경험상으로도 잘못되었음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노동력이나 활동력을 일정 기간 대여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면 어떨까? 그 대여한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일정 기간 대여했다면 그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여받았으니까 점유권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노동시간이라는 제한을 받으며 사용해야 하니 대여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상 노동시간이라는 단어 속에는 활동 지출을 매매함을 암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거래한 게 뭐냐? 시간과 결합된 활동임을 알 수 있죠. 그렇게 해도 대체도 가능한 거예요. 그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활동 지출이 상품이며 동일한 활동 지출량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시장 지배 시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을 했고, 지금과 같이 분할유리한 것이 활동 지출량의 가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그럴 필요 없는데, 근로자 소득이 개인적 소득이 전반적으로 기업 소유자 소득보다 높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요. 시장을 믿지 않죠.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 그런 임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 소유자의 소득이 근로자의 소득을 크게 앞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과거에도.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 맡겨놓으면 그래요. 어떻게 될까요? 거의 시장 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동일
그래요. 동일한 질을 가진 활동은 동일한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혹은 뭐 동일 활동, 동일 임금을 시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요? 시장에 따라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게 하면 달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즉 임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두 가지는 활동 지출의 시장 가격과 첨가 가치 분할률이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첨가 가치 분할률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시장 지배 시대에서 시장에 버금가는 힘을 지니는 요인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현 시대에서 첨가 가치 분할률을 살펴보면 이는 단순히 임금비와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세금을 통한 가치 분할 역시 첨가 가치 분할률이 작용하고 그렇죠. 전체 가치에서 서로 이제 분할해가지고 첨가된 가치를 상업자본과 산업자본이 이자를 금융자본에 지불하고 지불하는데 그로 인해 형성되는 이들 관계에서도 첨가 가치 분할률이 관찰됩니다. 곳곳에서 관찰된다는 거예요.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부터 산업자본이 해야 할 일을 대행함으로써 가치를 이전받는데 여기서도 첨가 가치 분할률이 포착됩니다. 같은 산업 영역 내에서도 기업별로 첨가 가치 분할률이 존재하며 그렇죠. 남은 몫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첨가 가치 역시 국가별로 분할되니 첨가 가치 분할률이 포착됩니다. 결국 잉여 가치율이라는 것은 첨가 가치 분할률이 일부분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르크스의 견해 역시 전체적으로 틀린 것이긴 하나 틀린 것이긴 하지만 빙산의 일각은 포착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 간의 어떤 서로의 첨가된 가치가 분할되더라. 그것은 이제 포착했다는 거예요. 그 포착의 그 소위 간직된 깊은 뜻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시장 지배 시대에서 첨가가치 분할률은 자본의 운동과 결합하여 움직이며 첨가가치 분할률 역시 사회적 조건에 따라 변동하지만 시장 지배 시대에서 새로이 상승된 것은 아닙니다. 새로이 첨가된 가치는 어떤 제도에 입각해서 고대부터 분할되어 왔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고대 농경국가에서도 신분제도가 존재하며 권력에 입각해 첨가가치 분할률이 형성되어 있었고 권력자들 간에도 첨가가치 분할률이 존재했습니다. 고대 농경국가나 시장 지배 시대에서나 국내적으로 첨가가치 분할률이 변경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회가 흘러갔을 때 큰 변고가 발생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도 마찬가지고 고대도 그렇죠. 고대에도 보면 권력을 가지고서 수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게 여러 가지 밀란이었죠. 동학농민운동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요. 수탈하기 위해서 사람 온갖 그래요.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안 내면 패고 그러니까 변고가 일어나잖아요. 자본의 운동과 첨가가치 분할률과의 관계를 모두 살펴볼 수 없으니 인건비와 자본, 첨가가치 분할률과의 관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산업 분야에 존재하는 1년간 지불해야 할 평균 활동지출 가격이 활동지출 시장에서 2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평균 생활 수준이 연 1원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이하로는 잘 안 받으려 하겠죠. 최저 생활을 해야 되니까. 평균 생활을 못 하게 되니까. 그리고 첨가가치 분할률이 50%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으며 10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작업수단에 80만원을 투자한 기업이 만든 상품이 140만원에 판매되면 첨가가치는 60만원이 되고
첨가 가치 분할률에 따르면 인건비는 30만 원이 되면 그렇죠. 첨가 가치가 60만 원이니까 첨가 가치 분할률이 50%라 했으니까 30만 원 되겠죠. 1인당 평균 임금은 3원이 됩니다. 나누기 10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상품이 120만 원에 판매되면 첨가 가치는 40만 원이 되고 인건비는 20만 원이 되면 1인당 평균 임금은 2원이 됩니다. 시장 가격과 같아진 거죠. 시장 가격이 2원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소득이 줄긴 해서는 아직 이직이 발생하더라도 시장 가격과 동일하므로 인원을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시장 가격과 같다면 굳이 이직하려고 하진 않겠죠.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는 있죠. 뭐 같더라도 뭐 근무 여건이 좋거나 하여튼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지 이런 경우에는 이직이 발생하겠죠. 상품이 100만 원에 판매되면 첨가 가치는 20만 원이 되고 인건비는 10만 원 되면 1인당 평균 임금은 1원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특정 기업의 개별적 문제라면 직원은 이혼을 받기 위해 이직을 할 것이지만 시장에서 이혼을 거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직하겠죠. 이직이 많이 일어나겠죠. 특정 산업 전체의 문제라면 이직 역시 쉽지 않습니다. 기업별로 발생한 거라면 이직을 하겠지만 기업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또 이직이 또 쉽지 않은 거죠. 만일 판매 가격이 100만 원 이하로 하락한다면 이윤율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평균적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개별 자본이건 산업별 자본이건 쇠퇴하게 됩니다. 첨가 가치 분할률에 따르면 그렇죠. 100만 원 이하로 하락하면 1원 이하가 되니까 그런 기업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하겠죠. 가급적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하겠죠. 현실에서는 인건비는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자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더욱 심각하게 진행된다고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그 자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죠. 시장에서 시장 가격이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죠. 현실에서는 산업 전체 이상이 있는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 우선 1인당 평균 임금이 2원 이하로 하락하면 인력을 지속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고라는 방법이 존재하지만 자본의 기술적 구성 비율로 인해 10명이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할 인원이고 이윤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업 소유자는 자기 몫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는 첨가가치 분할률을 변화시킵니다. 첨가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이윤이 0원이 되어 첨가가치 분할률이 100%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윤이 0원이 되고 인건비만 나간다면 첨가가치 분할률은 100% 되죠. 식에 따르면 여기서 첨가가치가 더 하락하면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순자산이 파기되어 자본은 형상 과정을 밟거나 자본을 이동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다른 국가에서 형성된 활동지출 시장에서의 활동지출 가격이 0.5원이고 그렇죠. 앞에서 살펴봤죠. 국가별로 활동지출 가격은 천차만별이죠. 한국보다 훨씬 임금이 싼 곳도 많죠. 수두룩하죠. 첨가가치 분할률이 50%라면 100만 원에 판매하더라도 10만 원의 이윤이 발생하니 생산이 가능해지며 이런 상황이 자본의 국제적 이동의 한 원인이 됩니다. 중요한 요인이 되죠. 핵심 요인 중에 하나죠. 하여간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법을 정비하여 특정 산업 전체에 이런 현상이 발견되면 가격 제한 없이 저렴한 활동 지출 가격을 지닌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겠죠. 그러한 정책을 취하면 사회적으로 직업 수의 급격한 감소를 줄일 수 있고 그렇죠. 일정 인원은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 일정 인은 국내, 일정 인은 외국인이 되겠죠. 꼭 한국이 아니더라도 자본의 가치를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사회적 재산을 사회 전체로 보면 그 국가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국가 것이라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 재산의 파괴를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만일 시장 지배 시대에 신분 제도가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 이윤이 감소하더라도 기업 소유자가
근로자를 속박하여 이직을 금지시킬 수 있다면 활동시출 시장에서 활동시출이 공급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새로운 자본이 생산될 수 없습니다. 신분제도가 있어서 기업 소유자에게 특정한 신분을 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로자를 속박하려 하겠죠. 이직도 금지시키고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겠죠. 그럴 경우 국가 전체 이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국가 내의 자본은 파괴되어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릅니다. 그럼 과거를 살펴보면 마찬가지겠죠. 신분제도를 만들어서 농업자본 우위의 정책을 썼죠. 발전을 안 하죠. 계속 가난해지죠. 조선시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죠. 따라서 농업에서 공업으로, 공업에서 농업으로, 이 기업에서 저 기업으로, 혹은 저 기업에서 이 기업으로 이동이 가능해야 자본은 유지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런 신분제도가 파괴되고 자유평등이 사회적으로 보장된 곳에서만 가능하므로 자본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 평등주의자이며 실제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한 배경에는 시장을 통해 발전하고자 하는 자본의 의지가 있습니다. 자유평등 이런 게 괜히 실현된 것이 아니다. 현 시대의 도래에서 그 저변에는 자본의 발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실현 주체는 자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실제적인 주체는 자본이라는 거예요. 시장과 결합한 자본의 의지가 자유와 평등을 실현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특정 세력이 자유와 평등을 실현했다 하지만 실제적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다. 자본의 발전, 즉 자본의 의지가 실현시킨 것이다. 아직도 완전히 실현된 건 아니죠.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는 사람은 어떠한 유형의 인간이건 기업 소유자와 같은 자본가가 되어야 하며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람은 과거에 어떠한 신문을 지녔건 판멸해야 하며 자본 형성에 방해되는 장애물은 모두 파괴해버리겠다는 것은 현 시대의 자본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기업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자본의 의지에 반해서 필요도 없는 상품을 공급하고 이러면 누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절로 파괴되죠. 적자가 나면서 그 자본의 의지인 거예요. 또한 아무리 과거에 가난뱅이였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을 잘 제공해요. 빠르게 성장하면서 성공하죠. 자본의 의지인 거예요. 과거를 안 따지죠. 따라서 자본은 이윤 획득에만 관심이 있을 뿐 신분 따지고 피부 따지고 인종성별 지역 따지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경멸한다고 하겠습니다. 참으로 평등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효율성 있게 사회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느냐 제공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따지지 뭐 신분, 피부, 인종, 성별, 지역 그런 거 안 따진다는 거죠. 평등주의자라 할 수 있겠죠. 남성이니 여성이니 그런 것도 안 따지겠죠. 그러한 관계로 혁명이니 평등이니 시끄럽게 떠들어 보았자 알고 보면 제도의 의지에 꼭두각시에 불과할 뿐 제도의 의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뛰어봤자 벼룩이다 뭐 이런 거죠. 미국에 빠진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그릇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업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품을 판매하여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상품은 유용성을 지녀야만 팔립니다. 따라서 사회 유용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업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설명이 좀 있죠. 물론 재산을 투입하여 기업을 만들 경우 기업 소유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이윤을 얻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 기업의 순자산 파괴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요. 기업 속으로 맞는 말이죠. 역으로 기업 소유자는 사회의 유용성을 제공하는 사람,
사람입니다. 사회에 보다 큰 유용성을 제공하면 보다 큰 부를 얻게 됩니다. 고대에는 사회의 유용성을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권력을 통해 부를 지닐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현 시대는 그렇지 않죠. 유용성을 제공해야 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어떠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까? 당연히 유용성을 제공하고 부를 획득하는 사회가 사회의 유용성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권력을 통해 부를 얻는 것이 가능한 사회보다 정의로운 사회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회의 유용성을 제공했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정의로운 일인 거죠. 그래요. 따라서 권력을 통해 부를 분배하거나 부를 획득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 이론이나 사회주의 이론은 악령의 지배에 의해 탄생한 견해의 따름입니다. 그렇죠. 악령. 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면 다음 글을 참조하면 된다. 누르면 되죠. 악령의 1, 2 있죠. 1은 악의 뿌리, 2는 악령과 악령의 종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